네, 방금 소개받은 KI의 김익재입니다. 어, 나르당 오후에 수요일 오후라서 제가 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통합물관리의 정책의 한계와 고찰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 개인을 잠시 소개하자면 저는 국내 환경공학과에서 수질 관리를 전공했고 같은 학과에서 지하수 모델링을 전공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 6년 동안 농공학과에서 학과를 바꿔가지고 유역 관리와 토양 침식 같은 것을 연구를 한 다음에 수자원공사 연구원에 와서 댐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팔로우를 하다가 2007년도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KI에 입사를 한 다음에 지난 한 17년 동안 한 50개 정도의 그 물 정책 연구를 과학 기반으로 공학 기반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늘 느끼는 애로사항은 데이터의 수집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다 흩어져 있었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관리를 한 후에 보편화된 용어가 통합물관리입니다.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통합물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 지향점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통합물관리는 물관리를 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물관리에 대한 의미, 8년 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지, 8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것은 무엇인지,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왜 이루지 못했을까를 한번 고찰해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에, 이 미니 공간에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야 될 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라는 말은 정부에서, 조직에서 여러 가지의 조직의 기능을 개편할 때 쓰는 행정용어입니다. 93년도에 나왔던 조선일보 보시면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 그리고 94년 1월달에 나왔는 여러 가지 보시면 일원화 계속 말이 나오죠. 왜 93년, 94년일까요? 이때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물관리 체계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물관리를 지시하시면서 찬반 토론을 여러 번 가봤는데 격렬하게 찬반하는 연구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 주장의 논거는 뭘까? 과거에 연관 반응 없을까라는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찾은 족보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환경부가 보건보사부의 위생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청, 처부로 갈 때 정청까지 해도 일원화에 관련된 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기 보시면 연세대학교 지금 작가하신 권숙표 교수님께서 한강의 하천수에 한강의 수돗물에 THM이 발생한다라는 공문을 발표하시면서 그 당시에 물관리 주무부서였던 국토건설청, 건설부 그리고 수돗물 관리를 가지고 있었던 보사부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원인이 뭐냐? 책임 소재를 물으면서 그때 나왔던 것이 수돗물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일환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물관리에 관련된 일환화가 처음으로 놓이는 것을 저는 수록하였습니다. 그 후에 홍수에 대한 수재에 대한 일어난 얘기가 있다가 건설부에서 지금의 행안부로 이관됐고요. 그리고 수돗물 관련된 수돗물 기준은 환경처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인수 시절이 끝나고 나서 93년 중요한 게 있죠. 페너 사건.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환경정책, 물관정책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91년이었고요. 93년 초대 환경처 장관이셨던 황선성 장관께서 제가 찾아본 기록으로는 업무 보고를 3월 29일 하기 전에 3월 13일, 14일 사이에 청와대 밤에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황 장관께서 대통령께 물관리를 환경부로 해야 됩니다라는 걸 보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대통령의 언지를 받고 그 다음에 29일 날 환경처의 업무 보고 때 발표하게 됐는데 관계부처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94년도에 낙동강에 벤진 토르 문제가 생기자 그때부터 수량 관리는 건교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성격되고 상수도가 광역과 지방상수도 쪼개게 되죠. 그 후에는 28년 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는 특징은 뭐냐면 초반에는 정부 부처 간의 조정만 하기로 했었는데 95년, 96년에는 보시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에 대한 논의가 되자 입법부가 물관리 체계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공약, 인수위 그리고 아까 그 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가 그때마다 될 뻔했는데 다 보류가 되었죠. 그 중에 제가 찾아본 결론 중에 하나는 그때마다 부처의 반대, 그때마다 총리실에서 짠 나서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해야겠습니다. 맑은 물 종합대책을 세우시죠.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말은 통합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부처에서 총실 주관으로 통합물 우리가 구현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물관리 기본법까지 조직 개편해서 입법부, 행정부의 수반까지 나서서 통합물 관리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과정이 물관리를 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정부소집법이 24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약 15자 정도 되는 그 글자를 법에 있는 그 글자를 바꾸는데 24년간이 걸렸습니다. 24년간 각자 협력을 했지만은 떨어져 있을 때 만났습니다. 잘 될까요? 잘 될 수 않겠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정책의 습성, 개발에서부터 시행까지 예산의 범위까지 다 다를 텐데 만났으면은 뭔가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잘 됐을까라고 보는 게 물관리나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24년 만에, 28년 만에 하천관리 1년까지 환경부로 다 왔을 때에 학계에서 저는 많은 기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학계도 서로 연구에 논리를 세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그 감각을 위해서 이 정부조직법을 개설할 때 법 개정 사유 보시면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 통합 물관리 기반 체계, 물관리 체계를 변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거든요. 학계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학문에 각각의 학문에 대해서 발전을 기대했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이제는 5년마다 물수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2년마다 물수지 분석도 하고 물질 수질 분석도 좀 하고 등등등의 통합적인 물 기술들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R&D 규모도 줄이지 말고 좀 넓게 해서 새로운 도전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특히나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나 성과 사실 국민들은 환경부가 물관리를 하든 국방부가 하든 농림부가 하든 큰 문제 없거든요. 나한테 피해 없고 내가 편하게 물을 쓸 수 있고 수질 깨끗하고 하면 좋기 때문에 왜 환경부로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국제협력은 우리가 이뤄놓는 정책의 변화를 이 국제협력의 단순한 수단으로 물산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에 우리의 정책의 변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려면 학문에 발전하고 경제사회에 발전해서 국제사회에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간 부처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통합이나 연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숙하거나 개선돼야 될 점이 훨씬 많았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물관리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조직 개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요.
이 기회를 삼아서 그야말로 통합물관리에 탄탄한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순환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 개편이었지 뭐 이제 다 했어 라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상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사후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통합물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활용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대파괴적인 과정이 있었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관리나가 리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혁. 국가물관리가 대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질문은 이런 대순환의 기회를 문재인 정부 초반에, 특히 초반에 개혁은 했는데 혁신은 했을까? 과연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성공은 혁신의 세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반 토론이 있었을 때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에서 7개의 기획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7개의 기획과를 보시면은 체계 전환, 거버넌스 구축, 유역, 그리고 재정, 하천의 온전성, 그리고 조사 정보의 체계, 제가 수행했었던 법령과 계획의 통합적 정비 등등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물포럼에서도 통합물 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전환들, 예산적인 것들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8년간 이런 제안이나 연구나 반영됐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6월 8일 날 정부제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무총리께서 조정했던 회의에 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가 통합물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해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하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이유였으니까요. 그 외에 여러 가지의 통합과 관련된 계획들이라든지 행위들, 액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환경부 내부에서는 처음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 한국수학공사하고 환경공단하고 업무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왜 그럴까? 수사원국하고 물환경국하고 상하수도하고 어떻게 조직을 짤지, 유역청하고 어떻게 조직을 짤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브레인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의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수공과 공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처음 마련해지는 물관리위원회의 경험들 때문에 초반에 개혁 후에 혁신을 밀어붙이는 청사진과 블루프린트와 계획들이 너무 제한만 되었지 엉성하게 추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관리나 후에 2년에서 3년까지 혁신의 기회를 소멸되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연구했던 법정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97종이 있습니다. 지자체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매년 굉장한 많은 돈의 공공재정이 물관리 관련된 법정 계획을 세우는데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날 감사원 보고서에 보시면 여전히 법정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나옵니다. 법정 계획이 된 것은 우리 한정희 회장님께서 그 전에 대표 발의했던 댐 관리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댐 건설법이 댐 관리법 바뀐 것하고 수도법이 바뀌어가지고 된 것 국가 수도 기본계획 2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도 이와 같은 계획들이 세워지는데 집중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쪽인데요.
최근에 환경부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총 18개의 흩어진 환경부 내에 있는 물 정보 시스템들을 9개를 선별해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물보아라는 국가 통합 물가 정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연구했던 시절에 17년도 보시면은 새만금의 수위 유량계, 수질 시점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찾아봤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이 예산이 약 지난 8년 동안 160억에서 700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법정 계획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쉬웠던 건 뭐냐면 물 관리가 되고 하천 관리가 됐을 때에 환경부 내에서 준비했던 거는 통합물관리 준비기획단, 추진단, 그리고 전신에 보시면은 통합물관리 준비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환경부 공무원들이 10명 이하입니다. 때로는 5명, 10명. 근데 4대 강수사평가단에는 공무원들이 약 100명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아쉬운 거죠. 물관리련화가 국가계획이었으면은, 물계획이었으면은 제를 바꾸고 하는데 물 정책은 사실 도미노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를 바꾸려면 끝까지 보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 많은 예산, 많은 고민들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왜 이렇게 통합물관리에 대해서 조직 개편 후에 놔뒀을까? 아쉬웠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기대였던 것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변혁들이 담기를 바랬는데 담겼습니다. 담겼는데 좀 아주 함축적으로 담겼죠. 그런데 현재 이 3대 혁신 정책을 체크해 보면 거의 지금 이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령이나 계획이나 제도나 조직 준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 정책의 수학기를 백서를 통해서 발표하는데요. 21년, 22년, 24년 보시면 각 챕터마다, 각 백서마다 한 챕터가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1년, 22년, 24년 보시면은 제가 연구했던 그 물관리나 역사를 함축적으로 해놓고 똑같이 이게 되어 있고 조금 아주 미묘한 차이, 물순환 촉진법 제정, 도심법 제정과 같은 아주 정책 대전환이 아닌 그야말로 했던 것을 갖다 여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국토부 R&D 담당 기관인 카이아에서도 물과 관련된 논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2개 법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물산촉진법이 제정되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데요. 수도를 물산촉진법에 넣고 수정택에 하수제용까지 포괄적으로 물산촉진법에 굉장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순환시설로 하천시설까지 넣었고요. 이것을 물순환 촉진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시행자를 보시면 수자원공사, 공단, 농어촌공사. 제가 찾았던 것은 소위 말하는 사대양산리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하는 친수를 보시면은 이 사업을 지방공사는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물산촉진법 보시면 뉴욕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 빠트려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촉진이지? 무엇을 위한 촉진이지? 현장을 위한 뉴욕을 가서 촉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도시 침수 방지법 보시면은 사실상 수산법 20조에 보시면은 도시 침수와 관련된 조항이 이미 있고 국토부가 물관리나에 전부터 되기 전부터 약 200억 정도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 시수 계획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다시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천유적수산관리 계획은 지난 3월 달에 국가수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데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약 11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기후 대응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세우는데 약 9억이 들어갔습니다. 4개 유역을 세우는데 유역물관 종합계획은 31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천유적수산관리계획은 113억이 들어갔죠. 과연 하천유적수산계획의 계획의 통합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따라서 지난 8년 동안의 성과를 통합물관리의 정책요사를 보면은 과연 8년 동안 협력이 강화되었는가? 얼마만큼의 정책 조정이, 예산 조정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유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가 되었는가를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전문가가 공무원이 정부 부처가 현안이나 그냥 하고 싶은 정책을 쭉 밀어붙인 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제도 전환 같은 것들을 해야 하는 이 폼에 걸맞는 혁신은 잊어버린 게 아닌가? 망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물관리를 됐을 때 여러 가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물정책은 그야말로 도미노 정책이기 때문에 수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1962년도 국토거주선장이 제1호를 포항 추원지 2에 지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이 되겠죠. 상수원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댐을 짓겠다고 하는 거 보면 필요한 것은 지어야겠지만 이렇게 감소되는 것부터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물 작업률도 보면은 충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한 정책이 딱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조화로운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조화롭기도 하는 한 분야별로 과별로 국별로 환경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규제의 합리화라고 하는데요. 이 규제의 합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을 이해해야 수질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수질에 대한 규제를 이해해야 이 종합적인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계기금의 문제, 조직의 문제 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뭄이 들면은 유역 변경, 유역 간의 유역 내 유역 변경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애가 중국의 예전 남북수조. 중국 농자들은 이 IBT의 환경적 이양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 트렌드가 연방정부가 이 IBT에 관련된 기초 통계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경로를 통해서 혹시나 미생물이 감염 물질이 이용되지 않는지 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굉장히 2, 3년 정도를 두고 유형물 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물관리를 한 후에 수량과 수질 그리고 수도까지 어울려져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령댐 저수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보령시 관할지에 있는 청천저수지에 있는 수입입니다. 빨간 것은 저수율이고요. 파란 것은 저수유입니다. 보령댐은
상수원이 그 지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충남 서북권 8개 지역에 남아있는 보령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지천댐을 짓겠다는 것이고요. 물이 부족하면 금강에 있는 3등급에서 6등급 되는 물을 땡겨와가지고 지금 구호 처리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보령댐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예전에 상수를 섰던 농업용 저수지, 청청 저수지는 물이 남아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물이 상당 부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후 대응댐이 필요한 곳은 신규로 지어야겠지만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환경적인 면에서도 뭔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참여를 보장해가지고 지역에 걸맞는 수전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카이에 관련된 연구를 들었는데 저는 통합물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만 환경정책기본법 보시면은 환경부가 수자원이나 하천이나 침수 관련된 부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적 용어가 한 문장도 한 단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국가환경종합계획에만 수자원의 말에 딱 한마디가 있고요.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부처인지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관리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히려 국토기본법을 보시면은 용수란 말도 있고요. 자연생태계, 하천, 상하수도, 방제 등등등의 법이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죠. 제가 국토기본법을 있는 말을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라 환경부가 그야말로 주무부처가 된다면 수자원 관련된, 하천 관련된, 수재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시켜야 되겠죠. 근데 왜 지난 8년 동안 변화가 없어졌을까요? 그래야 과학자들이 학문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 환경적기본법이 바뀌어야 물 분야의 R&D도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따라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지난 8년 동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혁은 시작되었는데 혁신은 아직도 첫 단추를 넣었다 뺐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대부분들의 학자들께서는 물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인정하시는데 이것이 좀 더 우리가 기후에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이 물 관리 중요성을 이 시기에 한 번 더 뭔가 좀 바꿔볼 수 있는 100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